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북중돈 변호사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질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착수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지역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토론회를 열어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과 후보자 주도 토론의 순서로 총 110분간 진행됩니다.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자들이 왜 출마하게 됐는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0초입니다. 먼저 김정길 후보님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정길입니다. 우리 당의 7분의 대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출마 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도는 답부 상태에 있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에게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이 12월 연말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또 정책의 노선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한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이번 이 출마를 제일 늦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김정길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길 후보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후보님 모두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저는 수도권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또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습니다. 2번 낙선하면서 민주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죽으면 망월동에 묻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선은 정권을 재창출한 유일한 정권이고 또 그 노선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노선을 부활시키는 일, 이것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두관 후보님 모두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광주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을 만든 도시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무력화시킨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광주 시민을 비롯한 호남인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질게 뻔한 무난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근혜와 와서 기필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김두관 본선 경쟁력은 좋은데 당내 경선이 문제라고 합니다. 호남의 시민 여러분, 전남의 도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김두관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님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동지를 잃었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심정이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절반이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합쳐서 민주정부 10년입니다. 그렇듯 국민의 정부 사람들, 그리고 또 참여정부 사람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랑했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국민들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 이루어야 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학규 후보님 모두 발언 해주십시오. 올 12월 대선은 광주 정신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대결입니다.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말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5.18 광주 항쟁 정신은 말살됩니다. 박근혜 후보를 이길 후보, 저 손학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일자리를 만들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후보 손학규입니다. 네,
손학규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준영 후보님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에 또 집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민주당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분열에 앞장섰던 분들이 당을 장악하고 또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박준영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위대한 민주당 그리고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국정 경험, 민족 화해의 길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방정부 자신 있게 운영했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박준영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경태 후보님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의 2번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조경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하고 반드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후보님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힘드시죠? 경제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 어디 갔습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는 살판났는데 서민 중산층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정권 교체는 위기 극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 정세균 능력과 도덕성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 정세균에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서 후보님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대선 슬로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국정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영환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라통 터지는 세상 국민 화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서민들의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를 포함해서 전세값 폭등으로 또 청년 실업으로 또 수많은 그 직장들이 없어지고 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민주정부를 만들고 이명박 정부에게 이런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민주당의 분당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한 묶음으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자기를 당선시켜준 정당을 쪼개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짐으로써 분열의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대북 송금 특검을 진행함으로써 남북 문제를 분열로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균열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만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두관 후보님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 국가를 핵심 슬로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차기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민들 정말 힘듭니다. 유류비, 통신비, 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해서 5대 민생 정말 어렵습니다. 4인 기준 가구당 월 50만 원 생활 비용을 줄여서 연간
600만 원의 생활비를 줄이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권을 만들어서 제2의 경제 도약을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어 시베리아를 포괄하는 북방 경제권은 냉전의 역사에 묻힌 미개발 지역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남북경제협력의 규모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7천조 원이나 된다는 북한의 지화자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남과 북이 상생하고 인인하는 새로운 대북한 관계를 차기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님 시작해 예, 주십시오. 제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많습니다. 집안, 배경, 학력, 학벌, 또 뭐 지역, 직장, 재산 이런 것을 사람보다 더 앞에 놓고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장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살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런 성장, 사람 중심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장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먼저 보고 대통령 뽑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국정 과제는 일자리 혁명입니다. 그러나 지방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국정 과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없애고 지방을 살리는 그런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 분권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발전시켜서 연방국가에 준하는 그런 지방 분권 국가 꼭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학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 울림이 있는 슬로건이라고 하죠. 이제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는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서 자기 시간도 갖고 능률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고 기업도 더 잘 되고 일자리를 나눠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과제 어떻게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만 크게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임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 비정규직 많이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북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해서 평화협력 체제,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남북이 항구적으로 평화, 남북연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준영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탐욕과 분노를 넘어서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의 경제 문제, 재벌 문제, 노사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모든 것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탐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들,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분노는 또 치솟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갖고 사는 훈훈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정책을 저는 이미 도정을 하면서 추진을 했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의 식량과 관광,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은 서로 평양과 서울의 대표부를,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평양과 워싱턴의 대표부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항상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는 연합국의 형태로 그런 통일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식량 주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후보님 시간이 됐습니다. 밖에 되지 않는 자금률 해결해야 됩니다. 또 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님 삼농 정책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초과가 됐습니다.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이어서 조경태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의 대선 슬로건은 국민 통합과 민생이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그 척박한 부산에서 5번 민주당으로 도전해서 3번 당선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만큼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 반드시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 조경태는 핵심 국정 과제로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 개혁, 부동산 개혁,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과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 부분에 말씀드리면은 재벌의 그 3세 세습을 반드시 막아내서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FTA를 저 조경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FTA는 대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FTA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과 부동산개혁,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와 우리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세균 후보님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정의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요즘 국민들 아침 일어나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빚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분수경제를 통해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이제 가계의 균형도 만들어가고 빚을 점차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중견기업 5,000개를 만들어서 괜찮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 없는 세상 꼭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사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연착륙 대책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을 사서 임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편안한 그런 대한민국, 저 정세균이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 정세균에게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길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간의 그 대선 슬로건은 탕탕팽팽 인권국가입니다. 탕탕팽팽이란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영남 사람이나 호남 사람이나 다 동등하다. 탕탕팽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국가라는 말은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인권을 탄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는 모든 인간의 권리가 다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국가를 지향해서 다음의 민주정부는 탕탕팽팽 인권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요 국정 핵심 과제라고 하면은 저는 노동인권, 평화통일, 사회연대를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부자에게는 행복한 집,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가난한 자가 서로 나누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명예가 주어지고 빈자에게는 존엄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우리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와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올려서 그 세금을 가지고 없는 서민들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가 토론을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주도 토론은 한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토론을 주도하시는 후보께서는 2명 이상의 후보와 상호 토론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시면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관 후보께서 7분간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박준영 후보 또 김영환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후보께서는 2007년 대선 패배가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절반은 성공을 했고 절반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여정부가 총체적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한 문재인 후보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지만 실패로 규정한 후보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2013년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의 국정에 저희들이 공과가 있습니다. 공은 저희들이 개성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가는 성찰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영 후보께서는 3기 민주개혁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정 운영인가에 대한 그 국정상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는 참여정부가 아마 잘한 것도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욕들이 저는 잘 추진됐다고 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30만 표라는 표 차이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패배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국민들을 통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너냐 나냐 혹은 흑과 백이냐 이것만 따지는 사회로 만들으니까 국민들이 피곤한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색깔을 조합하면은 무지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또 그리고 편안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저는 대통령은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좀 부족했다. 그래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조각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고 우리 민주당 정부 하면은 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국가를 운영했다. 이런 평가를 우리 상기 민주당 정부가 저는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네, 박준영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또 해양수산부를 없앴습니다. 김영환 후보께서 장관을 지냈던 과학기술부도 없앴었는데요. 우리 전남 고흥 나로도에 우주발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학기술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로 발사가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실 때 큰 업적을 남기신 김영환 후보께서는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계,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엄청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또 과학기술 수준이 IMD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5번째까지 높아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고 사기 저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였던 과학기술부를 폐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성장 동력을 제공해왔던 IT 분야에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게 되면은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한다. 그러나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는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영환 의원님께 하나 더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이름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도 못 냈고 또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고 상당히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창 당대표께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10월 달에 안철수 원장과 후보 단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8분이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통합당 후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주셔야 할 당대표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체로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좀 성급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 경쟁의 우리의 경선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심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교수가 아직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일단 입당을 전제로 한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또는 단일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고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주 와서 이렇게 합동 연설을 하면서 하나 공약을 했습니다. 울산을 능가하는 자동차 신도시로 강주를 만드는데 저 김두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주 경제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예, 박준영 후보님과 김정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정책에 관한 의견 나눠보고 싶은 것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해야 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만 지방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없애고 지방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인식하에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의 중요 목표로 삼았던 첫 정부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이라는 그런 국가 균형 발전과 분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개조하겠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서울 사람도 지방 사람도 다 함께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먼저 박준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 후보님은 전라남도 도정을 이끄시면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모두 경험하셨는데 두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을 좀 비교를 좀 해주시고 또 이 지역균형 발전 제대로 이루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1분 정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네.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 균형 발전의 차이는 저는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제가 참여정부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고 또 지방에 또 사람들이 살도록 하자 하는 정책을 조금은 강제성이 있지만은 혁신도시 건설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런 의식들이 많이 없지요. 수도권 규제 완화 다 해버렸고 또 많은 기업들 또 들어서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혁신도시 건설이 1년, 2년 이렇게 늦어졌죠. 또 우리가 행복도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바로 균형 발전 정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환경오염, 교통, 주거비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각 지방에 고루 사람이 살게 하는 정책,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 정부가 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조금은 더 또 훈훈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참여정부는 그런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하면서 특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우선 광주의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한 문화중심 도시 건설, 또 나주의 혁신도시, 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한전을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남해안 개발, 또 여수 엑스포 유치,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지부진해졌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참여정부의 의지였다. 그렇게는 평가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광주의 문화도시. 저는 이창동 문화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이것이 거의 백지화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의 재임 시절에는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됐어요. 또 서남해안 일이라면 관광 레저 도시는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때 몇 가지가 해결됐으면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점이 김정길 있습니다.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정길 후보님은 초대 행자부 장관을 하셔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아주 식견이 높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평생 지역주의에 맞서는 정치를 이제 해오셨습니다. 고초도 많이 깨보셨죠. 부산에서 30년간 민주당적 바꾸지 않고 또 민주당적으로 7번이나 도전을 하셨는데 당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했으면 당선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이 민주당 간판을 버리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 가져야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당 야합 때 고향 선배인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고 호남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서 부산에 20년 동안에 7번 부산시장 선거로 7번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든지 당선을 목적으로 했으면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도 있어서 서울로 옮겨서 출마할 수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지역주의에 맞서서 정치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정치인은 정치적 당락이나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라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우리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역주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지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이번에 참 20년 만에 느끼고
정말 이 정치를 마감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마지막에 우리 민주당 대선을 흥행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7사람의 후보하고 정치적 노선이 보다 진보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려고 하면 우선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는 또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 영호남 간의 거리가 더 좁아져야 된다. 그리고 50년 동안 지역적으로 소외됐던 이 호남에 다음 정권이 만약 우리 민주당이 들었으면은 예산이나 인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줘서 정말 호남과 영남이 동일 정부다, 공동 정부다 하는 인식을 느낄 정도로 호남에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선 때 부산에서 야권이 40%, 새누리당이 50% 득표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득표 비율대로 어색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께서 7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김영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문재인 후보께 좀 공격적인 듯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주시는 거죠? 예. 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초창기에 재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권 기간 동안에 재벌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고 또 이후에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40%에서 25%로 사실상 재벌 개혁에 역행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외치다가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선 이유가 뭔지 우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참여정부가 어떤 부족했던 부분, 한계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참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아주 도도한 세계적인 추세였는데 참여정부도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좀 더 주체적인 판단으로 그 흐름에 맞섰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재벌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미흡했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제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이미 사실상의 줄푸세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 세금을 줄여주고 출총제 등 규제를 풀어줘서 재개 요구를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줄푸세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분이 과연 경제 민주화를 당당히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아울러 참여정부가 이렇게 친재벌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삼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에 삼성으로부터 국정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21회 보도입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로 하여금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교육을 받게 한 일도 있다. 시사인 보도입니다. 또 임기 말 청와대에서는 삼성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삼성에 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 참여정부가 왜 이렇게 삼성이라는 재벌에 의지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이 참여정부가 삼성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뜻한 말씀은 전혀 사실가 아닙니다. 정책을 함에 있어서 각종 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들 다 참고하게 되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만 참고한 것이 아니고 LG라든지 다른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들 두루 다 또 외국의 보고서까지 이렇게 참고하게 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참여정부가 인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 여소야대 분위기 속에서 법인세 2% 인하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더 확대가 된 것이 줄푸세입니다만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도 여전히 줄푸세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 목표로 이런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아주 강도 높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문 후보께서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일견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나갈 때 과연 문 후보의 과거 이러한 재벌과 관련한 또 경제 정책과 관련한 이런 입장을 갖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김영환 후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김영환 후보님께서 문재인 후보와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벌이셨는데 대북 송금 특검은 우리 정치와 남북 관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한나라당에 있을 당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특검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께서는 어제 오마이뉴스 토론회에서 대북 송금 특검은 통치행위로 덮을 수 있는 행위였는데 오늘까지 분열의 씨앗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화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문재인 후보께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할 때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 정말 분열의 정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지지했고 우리 김대중 정부가 함께 만든 참여정부가 첫 번째 정책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함으로써 줄줄이 국민의 정부 인사들을 구속시키고 남북관계를 교착시켜서 실제로 3년 내지 4년 동안을 남북관계가 아무것도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앙금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라는 그 상처를 깊이 파괴돼서 오늘날 소위 민주계와 열린계라는 친노무현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손학규 후보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박준영 후보님의 주도 토론이 있겠습니다. 역시 7분간입니다. 저는 김두관 후보님과 그리고 조경태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후보님은 제가 몇 가지 확인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사를 해보니까 참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환경 중농 정책을 했고 그리고 삼농 정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함께 살려야 된다. 이런 정책이 참 중요하더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식량 위기가 대단한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식량 작업을 27%밖에 하지 못합니다. 10년 혹은 20년 안에는 식량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저는 많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비교적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는 정책이냐,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점에 박준영 지사님께서 농도 전남을 또 새로운 환경생 대농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또 농어촌을 보니까는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는 관계없이 일면에 일 목욕탕이 있어야 되겠다.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반찬 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많이 생겨가지고 세계 회사는 지금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마을, 마을을 좀 바꿔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조선 가정들의 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가정교사 붙여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경상남도에서 먼저 시작한 일을 하나 제가 베껴온 게 있습니다. 이동 산부인과입니다. 경남에서 발표된 걸 보고 곧장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 외에 찾아보면은 생활과 복지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가 독자적으로 정부 정책과는 관계없이 했던 사업들을 혹은 복지 정책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또 국민들에게 또 다음 우리 민주당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 7일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 게 있습니다만 뭐 짧은 시간에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인데요. 보통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그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병인을 사회적 기업에서 이렇게 좀 충원을 받아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니까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 또 환자 병원도 다 이렇게 또 일자리가 생겨 좋아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65세 이상 간단히 해주십시오. 노인들에게 노인 틀니 보급 사업을 한 게 좀 중앙정부 지원 없이 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경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 11일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 가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저는 낙동강 벨트를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산에서 2석, 경남에서 1석 그쳤습니다. 공천이 잘못됐습니까? 혹은 민주당의 전략이 잘못됐습니까? 부산 어려운 지역에서 3선을 하신 우리 조 후보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대해서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2가지 다라고 봅니다. 지난 4.12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부재 그리고 공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한명숙 전 대표님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특히 또 부산에 소위 말해서 낙동강 벨트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 역시 친노 패권주의에 의해서 공천이 잘못됨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5년이 국민들이 참 피곤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지지하는 분들 분열이 됐고 또 민주개혁 세력들이 분당으로 또 분열이 됐고 또 갑작스러운 한나라당 연대 제안으로 또 엉뚱한 우리 충격을 받았죠. 저는 앞으로 다음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곧 국민이 피곤했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인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느냐, 이 2가지가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도 보면은 불공정한 일이 많아가지고 국민의 정부 마지막에 비서관을 했던 분이 정말 억울한 인사를 당하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렇게 국민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 그거 이제 우리가 또 역시 안타까웠던 일이고,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출마 선언 때 그 니편 예편 가리지 않는 정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결주의 정치 문화가 너무 심했죠. 그러나 그것은 참여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통령 당침하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탄핵을 이야기했던 또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한나라당의 어떤 책임이었다는 것을 조금 그렇게 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홀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영 후보님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조경태 후보께서 7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박준영 후보님께서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문재인 후보께서 적절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문재인 후보님께서 친노, 비노의 통합에 대한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FTA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연간 어느 정도 이득이 날 것인가 또는 손실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숫자는 이번에는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미 FTA를 하게 되면은 이득 보는 항목이 있을 거고 또 손해 보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득 보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고 손해 보는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답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뭡니까 제가 박준영 지사님 질문에 대해서 이 답한 부분에 대해서 좀 토를 다시는 건 조금 유감스럽고요. 조금 더 보태 말씀드리면 어쨌든 참여정부 때 인사면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에 서운한 그런 점을 줬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당평한 인사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다음 정부에서는 그 점을 더 분명하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더 제도하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FTA가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보는 분야도 있지만 특히 이제 농업 분야라든지 축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 대기업 쪽에는 도움이 많이 될 테지만 반면에 우리 또 내수산업들 분야 또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이익을 이렇게 그 피해를 보는 분야 쪽에 돌리는 그런 식의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청와대에 그 아주 그 높은 위치에 계셨는데요. FTA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 FTA는 정책 분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시민사회 아니면... 쪽으로 시민사회 쪽에서 이렇게 이제 반대가 제기되거나 그것이 정무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는 정부 분야에서도 관여를 내용에 하게 대해서는 됩니다. 들여다 보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FTA에 대한 내용은 들여다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FTA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정책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무 분야에서는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소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대미무역 수지가 무려 51억 달러가 악화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보고서들이 훨씬 많은 국익을 준다는 보고들이 더 많았죠. 지금 그 2007년도에 그럼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 연평균 4억 6천만 불 정도 흑자가 날 것이라고 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2007년도 묻고 싶은 이야기 물으십시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이 정부의 수치가 계속해서 틀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수치 역시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가 발표한 수치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농업을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절대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학자 역시도 농업을 포기하는 그 선진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FTA 체결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경태 후보님 네네 질문하셨으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제가 아까 잠시 그냥 수치 물어보는 것이 제 질문이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다고.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 정책을 포기하면서 포기한 그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FTA라고 해서 왜 그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한 칠레 FTA가 있었죠. 그리고 또 많은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합니다. 그 FTA를 하면 전부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칠레나 EU나 미국하고 FTA를 하게 되면 우리 농업 분야 또 축산 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양 나라가 중복되는 일부 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보전 대책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한마디로 농업을 이렇게 죽이는 어떤 정책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조금 전에 않고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그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쪽이 농축산 쪽이라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농업이 피해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요. 농업하고 축산의 일부 품목에 피해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중국하고 FTA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 농업 농업 축산의 전 품목에 다 접촉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FTA라는 것이 단지 농업이나 축산을 죽이는 것이라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적절한 피해 보전 대책을 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우리 그 농업이나 축산 분야를 앞으로 한중 FTA까지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데요. 그 농업이 분명히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부인하는 듯한 발언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두관 후보님께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LH공사 이전에 대해서 당론과 배치되는 결정을 보셨다는 그런 말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제가 뭐 경남도지사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후보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 아무튼 날카로운 공방 속에 주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세균 후보님의 후보자 주도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손학규 후보님하고 제가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아직 질문을 못 받으셔서 제가 손학규 후보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은 겉으로는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뭐 지역 균형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정책인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나 지방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 발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역행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했죠. 그런데 이제 손학규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소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규제를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고 또 지킬 건 지켜야죠. 또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은 강화하되 그러나 균형 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도지사 현직에 있으면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현직에 있으면서 그 혁신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중용 정도를 취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죠. 제가 경기도에서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했죠. 이를테면 좋습니다. LG 필립스 건설을 예. 위해서 규제 좋습니다. 완화를 해달라 이런 거 예. 강력히 했는데 네네.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알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건 막아야 된다고 하시는 입장입니까? 그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죠. 예, 그러면 저는 수도권이 잘 살기 예,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게 국민적인 시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 혹시 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정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균형 발전 정책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 불필요한 그 규제는 완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수도권의 그 일방적인 그 팽창을 위한 그 규제는 그것은 계속 지켜야 되고 그것이 지방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균형 발전 정책을 견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헌법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저는 적극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그냥 영원히 수도권의 족쇄를 채우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도권은 좀 양보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두관 후보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수경제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분수경제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시초입니다. 그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당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 당의 정책으로 채택이 됐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아젠다가 이 박근혜 후보의 아젠다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좀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 공약을 하면서 율배반적인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 119조 위항을 만들었던 아마 김종인 전 장관을 비대위원 또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마침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를 더 잘 실천할 당이 새누리당이라고 답한 국민들이 더 절반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이 크게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방안들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경제민주화가 진짜 경제민주화고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그야말로 문패만 경제민주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이고 또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민께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경제민주화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요즘에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독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뭐 고용 불안도 생기고 물가가 상승할 거니까 이게 또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뭐 유럽발 미국 경제익이 영향을 매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수 시장을 특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주장했던 북방 경제,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라든지 북한을 제어하자는 한 7천조 정도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중소기업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님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혹시 주도 토론에서 시간적으로 하시 못한 발언은 마무리 발언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길 후보께서 7분간 주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하도 됩니까? 예. 저는 우리 당의 지금 대권 후보로 지지도가 가장 높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세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이 한미 FTA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할 정도이고 미국 교수들도 이건 상당히 한국이 굴욕적인 이건 협약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같은 FTA 같은 미국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누리당이 날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1위, 2위, 3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세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박근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하겠다. 미국하고 재협상하겠다. 잘못된 거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허구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가지고 협상권이 행정부에 있지 않고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원, 하원을 만나서 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개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변종 그 식품 하나 때문에 국민투표 해가지고 FTA를 폐기시켜버렸습니다. 협약 자체를 못 맺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자기들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든지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면은 미국하고 눈치 안 보고 그걸 폐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특히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새누리당이 날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제 주권과 사법 주권이 침해되고 이 한미 FTA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덕이 되지만 농인, 중소기업, 어민들, 축산업자 전부 손해보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똑박근혜와 같은 주장을 해요. 이래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정권 못 찾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대통령으로는 야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을 지금 사실상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는 미국이나 중국의 그 강대국에서 정말 당당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아프리카나 남미같이 참 약소국가에 있어서는 정말로 겸손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소통하면서도 또 국민한테 때로는 당당하면서도 믿음직한 이런 믿음을 주어야 국민들이 우리 정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폐기해야 되는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를 찬성하고 지금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지금 50년 동안 우리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양극화만 심화시켜놨습니다. 재벌 계획한다고 하는데 재벌에게 덕 보는 정책을 내놓고 세후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책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적어도 지금이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 분께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한미 FTA의 이러한 독소조항 이것을 폐기하려고 하면 FTA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사인만 하면 6개월 후에 한미 FTA는 백지화되고 다시 또 미국하고 재협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국 눈치를 왜 봐야 됩니까?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좀 당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재협상을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협상 전략상이라도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폐기하겠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재협상에 얻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시기도 전에 재협상하겠다 하면 미국이 양보할 것 같습니까? 협상 전략에도 안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이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난 세 분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재협상하겠다 했지만 내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국민투표해서 국민들이 폐기를 하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성장이 주력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으면 거꾸로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 서민들은 소비를 할 게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오히려 향상시켜가지고 소비할수록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면 생산이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수출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문재인 후보부터 손학규 후보, 김두관 후보 순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한미 FTA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관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함께 수출하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우리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 함께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미 FTA가 모든 조항이 우리에게 다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전체를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만큼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대체로 비판적인 분들도 그런 의견들이죠. 그래서 아까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 독소 조항들은 재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사실상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건 말로는 재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재협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럼 재협상이 안 고치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한미 FTA 조항상에도 재협의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명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미국은 타결되고 난 이후에도 재협상을 요구해서 관철했는데 우리가 그 재협의권에 의한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손학규. 저희 당에서 일관되게 재협상을 요구해 왔죠.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을 깨고 우리에게 불리한 재협상을 한 이래로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재협상을 해왔습니다.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미 FTA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ISD 문제 같은 거 재협상할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후보가 했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우리 김정길 후보 견해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네, 우리 김정길 후보님 주도 토론이 끝났습니다. 갈수록 토론이 열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영환 후보님의 주도 토론이 있겠습니다. 7분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과 또 손학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다 덕담만 하시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서 좀 성격이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몰랐다고 되풀이했다.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쓰신 운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죄를 했고 이것이 물꼬를 튼 남북 관계의 훼손을 우려하는 충정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책 속에서 남북 관계의 근간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 수사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남북 관계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 관계의 근간이 크게 손상되었고 수사의 파장을 최소화한 것이 아니라 정몽원 회장의 자살로 이것이 연결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을 오늘 읽어봤습니다. 특검은 사정없이 진행되었다. 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은행, 기업, 정부의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샅샅이 조사했다. 민감한 문제들이 돌출되어 당사자들은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끝내 국민의 정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김태근이라는 분이 쓰신 김대중 평전을 보면, 김대중은 비탄에 빠졌다. 치과하며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한 번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특검 수사본부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 이를 말리며 비서들은 어쩔 줄을 몰랐다. 김대중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식사를 거르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침묵이 동교동 사저를 짓눌렀다. 김대중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2003년 5월 10일 드디어 구급차에 실려갔다. 심장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않았다. 곧바로 심혈관 확장 수술을 받고 심장 혈액 투석을 처음으로 받았다. 체력이 약화, 혼수 상태가 계속됐다. 이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화해를 위해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북 송금 특검은 아주 안타까웠던 일이었고요. 참여정부도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햇볕 정책을 부정 또는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는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사정이나 차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참여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다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평생의 동지다, 또 내 몸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참여정부도 어떻게 하든지 수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민정수석이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도 지금 헌법학계에서는 이미 폐기된 이론인 통치행위 이론을 가지고 그 수사를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서자라고 저희가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려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시간이 좀 전제가 되어야 부족했는데 되는 하여튼 것이거든요. 사과를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설명을 좀 드려야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하시면서도 당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특검을 참여정부가 한 것이 아니죠. 특검을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참여정부가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불가피해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강요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아시죠? 그 단 한 사람 부산 출신 당시에 해수부 통치 장관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없게 된 이유에는 선택의 문제가 특검에 의한 수사냐,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맡기느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밖에 그때 없던 당시에 거죠.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아니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러나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되지 않으면 정치행위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때 국무회의에서도 부산 출신의 해수부 장관 허성관을 빼놓고 한명숙 장관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나한테 맡겨달라 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안과 그다음에 특검을 수용하는 안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고 가서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 고심 끝에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이유는 검찰의 수사보다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을 하지 않았으면 검찰 수사를 하게 됐을 텐데 검찰 수사가 더 낫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사과할 좀 용의가 없다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분당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죠. 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당은 그러나 예, 저는 뭐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다. 분당도 제가 사과 차원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때 책을 보면은 분당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분당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분당을 반대하신 것으로 운명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반대하시는 분당을 그걸 임기 5년이 남은 대통령이 분당을 반대하는데 분당을 감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내가 이뻐서
찍었는가? 이해창 후보가 싫어서 찍은 것 아니냐? 또는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 이것이 어떻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분당을 반대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님의 주도 토론도 역시 다 끝났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 토론이 때로는 차분하게 또 때로는 날카롭게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형 질문입니다. 선택형 질문은 후보자에게 제시한 3개의 질문들 중 후보자가 선택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선택형 질문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대선의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 야권 연대는 그 진보 정당과의 어떤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자면 통합 진보당과의 연대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 통합 진보당이 지금 얼마나 스스로 쇄신을 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새롭게 또 필요해진 것은 안철수 교수 또 그분을 지지하는 그 세력과의 어떤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 교수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 점에서 보자면 안철수 교수의 이번에 출마 의사 표명은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대를 이루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대선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권 연대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왜 우리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다.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우리의 정치적 세력, 어떻게든지 함께 손을 잡고 가면서 같은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얻도록 하는 것, 당연히 함께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민주당 아닌 밖의 세력과의 연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문제, 대북 송금 특검, 그리고 열린우리당으로의 분당, 이 문제를 갖고도 우리 후보들 사이에 참 이견이 많습니다. 제가 2번의 서울에서의 토론에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인데 역시 이것은 털고 가지 않으면 우리 내부도 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번의 토론에서 또 오늘 3번째 토론에서도 저는 좋은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야권 연대 저는 원칙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 갖고 다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연대를 하는가? 순천 무공천 저 반대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 나와야 된다. 앞으로 또 연대, 무원칙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2번째 선택형 질문입니다. 조경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조경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남북 평화가 곧 민생이요 경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B 정부 3년간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49억 달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를 반드시 조기에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시키고 정부의 오이사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경태 대통령이 되면은 휴전협정을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제3, 제4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DMZ를 중심으로 한 통일 생태 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남북관계 해결 어떤 방향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권이 정말 많은 실정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남북 관계입니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남북 대화는 완전히 실종되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고 안보 무능이 노정됐습니다. 이 정책 기조를 일대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대담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을 원래의 목적대로 활성화시키고 제2, 제3, 제4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야 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마저도 완전히 봉쇄해 놓은 상태를 확실하게 담대하게 인도적 지원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국회에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10년 동안은 이러이러한 인도 지원을 한다 하는 등등의 확실한 전환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정길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남북관계 해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햇볕 정책과 상호 협력을 넘어서 이제는 벌써 분단된 지가 우리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 당선된다면은 집권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종전협정을 먼저 해야 된다. 휴전협정을 종전으로 바꾸고 상호 군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평화 정착,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성공단도 더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도 확대하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구도 이렇게 더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서로 이거 원만하게 해결돼야 앞으로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고 또 남북관계 경제에도 서로 아주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호 군축을 하면 33조 정도 되는 국방에서 한 10조 정도를 전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면 우리 소외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형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김영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철학과 정책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는 형통대군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의 국정농단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이해, 또 예산을 그렇게 독점해가는 그런 일들을 번연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큰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지역 패권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52년 동안 김대중 정부 5년을 빼놓고는 46년을 영남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이 균등하게 정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또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철학과 정책 대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집중 현상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 하부 과제로 핵심 도시를 건설했고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LH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와 제가 도정을 맡고 있었던 경남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LH공사 본사가 경남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섭섭해하셨던 전북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지방 균형 발전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입니다. 또 재정 분권입니다. 그것을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님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제초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1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그 정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은 1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학규 후보님 마무리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손학규를 일컬어서 대통령 하면 제일 잘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제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유럽발 경제 위기는 시커먼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도 펴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노동운동, 빈민운동으로 민주화 정의를 드높이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야권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지역구도가 아닙니다. 중간층,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손학규를 뽑아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준영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새누리당 집권 다시 하면 안 되겠죠.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누가 나가야 이기겠습니까? 저 박준영입니다. 저는 제 머리에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겠다. 많은 복지 필요합니다. 제 머리에 그런 아이디어들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아우성칩니다. 저는 여러 분야 첨단 산업에서부터 농수산업, 심지어 목고기까지도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 만연된 탐욕과 분노,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 박준영 해낼 수 있습니다.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저 조경태 그 척박한 땅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선 의원을 했습니다. 5번 도전해서 3번 성공한, 그래서 박근혜를 이긴 남자라고도 합니다. 패기 있는 그리고 젊은 저 조경태가 반드시 정권 창출에 최선봉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우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생을 살려내는 조경태가 되겠습니다. 저 조경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남북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조경태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균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딱 한 달 전에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국립묘지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 또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 꼭 이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세균입니다.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이름이죠. 균형이 깨져도 너무 깨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업과 노동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99%의 국민이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불평등은 갈등을 부르고 갈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균형을 바로잡을 대통령, 바로 저 정세균입니다. 정세균에게 맡겨주시면 대한민국 균형 꼭 잡아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길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과연 누구를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안철수를 넘어서 박근혜를 넘어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99% 서민들은 정말 세상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같은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도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전체 국정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을 대변해서도 일을 했습니다. 스포츠 외교도 담당해 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집권 초기에 제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된다면 한미 FTA를 폐기하고 재벌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사법 개혁을 단행해서 우리 정말 서민들이 바라는 사회, 정말 우리 호남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김정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20년 동안 부산에서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환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네, 광주가 고립되어 있던 1980년 저와 아내는 이 고립된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또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고 또 6개월 이상 또 투옥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광주와 같이 했던 그 시절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광주 시민과 같이 한 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낙선했던 저, 그리고 민주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저, 또 과학기술과 이공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민주당 분당과 또 대북 송금 특검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는 정권을 재창출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남 출신만을 가지고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제게 호남은 특별한 곳입니다. 청년 시절, 농민운동 시절 3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많은 동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곳이고요. 역사와 고비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호남입니다. 정말 이번 대선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가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꺾을 것인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양극화 극복, 경제 민주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누가 자네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래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풀뿌리 현장부터 커왔습니다. 아무런 기득권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저 김두관 반드시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장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님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를 참여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또다시 다른 후보들이 참여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저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큰 표차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때 참여정부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참여정부를 부정하는데 어느 국민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참여정부의 한계, 부족한 점들을 성찰하면서 더 잘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하고 참여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자긍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부족했던 부분 더 잘 하겠다고 다짐할 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8분의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BC 초청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광주 전남 유권자 여러분께 좋은 판단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